온데만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당시 제주엔 연대가 38개, 봉수대가 25개 있었다. 이것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이렇다. 한눈에 물 살 틈 없는 방어체계가 구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수대가 잘 남아있는 독자봉. 봉수대는 산 높은 데서 50리 밖을 감시한다. 저기 배는 그 봉우리 2개 보이는 이제 큰 산이 있는데 저것이 수산 봉수대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게 저거 성산 일출일봉인데 저기에 이제 그저 성산 봉수대가 있는 거죠. 만일 저기서 이제 그저 못이 신호가 보내면 수산 봉수대를 보내고 수산봉에서 바로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불은 평상시엔 하나, 낯선 배가 나타나면 둘, 해안을 향해 오면 셋, 상륙하면 넷, 접전 땐 5개를 피운다. 적이 나타나면 봉수대와 연대의 신호를 시작으로 제주는 전투태세에 돌입한다. 3개의 읍성, 9개의 해안진성, 63개의 감시소. 제주는 군사 요새였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제주는 철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왜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려 말부터 출몰하기 시작한 왜구는 남해안을 비롯해서 이 연안 항로를 따라서 서해안과 중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주는 바로 그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고려 말부터 조선조 숙종 때까지 이 제주에 침범한 이 왜구들의 그 침범 횟수는 무려 50여 차례가 됩니다. 1552년 천미포 왜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명종 7년 5월 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구가 천미포에 쳐들어와 포구에 살던 백성들을 살해했다. 이에 항전했으나 왜구들은 이틀 동안이나 버텼다. 이 사건으로 천미포 마을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왜구의 약탈과 살인 외에도 제주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제주에 있는 하멜 기념비입니다. 하멜하면 여러분들은 하멜 표류기가 생각나시죠? 이 하멜은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이 하멜의 상선이 1653년 제주에 표류했고 그는 조선에서의 생활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 하멜 이외에 이 제주에 표류해온 다른 나라 선박, 즉 이양선들이 많았습니다. 이 탐라 순력도가 제작되기 이전에도 수십 차례나 됐고 이 국적도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주 다양했습니다. 이 표류선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 처리 때문에 조정에서도 골머리를 앓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의 해안 방어 체계가 아주 철실해졌고 또 그에 따른 군사 훈련도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순력도엔 활쏘기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목사가 순력대 했던 군사 훈련을 보면 성안마당에 궁수들이 도열해 있다. 특별히 궁수를 대상으로 활쏘기 훈련이 강도 높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활쏘기 대회도 여러 군데서 치러졌다. 제주 목성에 있는 관덕정에선 가장 큰 규모의 시합을 벌였다. 1등에겐 포상도 했다. 관덕정은 현재 옛 모습 그대로 복원돼 있다. 관덕은 활을 쏘는 것은 높은 덕을 보는 것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 세종 때 건립된 것입니다. 처음에 건립한 목적이 사정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목사가 있고 그 선비들이나 한량들이 늘어서서 이제 관역을 동쪽으로 설치했습니다. 어디죠? 그 이제 이쪽이 동쪽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로 향해서 이제 활을 쏘았죠. 그래서 주로 그 활 쏘는 걸로 시작된 정자입니다. 제주엔 또한 마을마다 활터가 있었다. 솔대왓이 그것이다. 또 요 일대는 이 솔대왓이라고 명칭을 붙어 있는데 그 솔대왓이라는 그 명칭은 그 자세한 그 워낙 그 좀 오래전에 흘러온 얘기라서 자세한 얘기는 나로서는 모르고 다시 이 농장이 워낙 커가지고 아마 그런 옛날에 그런 그 일도 좀 가능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됐고 지금의 솔대왓입니다. 솔대왓은 제주말로 활을 쏘는 장소, 즉 활터를 말한다. 각 마을에 가보면은 이러한 솔대왓 사장밭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꼭 한 개씩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외구의 침입이 상당히 빈번했고 그러한 외구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 제주도민들이 총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각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한 장소에서 늘 활쏘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었죠. 이 현폭 사후는 천재연 폭포에서 활쏘기를 하는 그림이다. 목사 일행이 풍류도 즐기면서 더불어 활쏘기도 벌인 것이다. 제주에선 간혹 행해진 일인 듯하다. 줄에 매달린 이것은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다. 추인이라고 부른다. 폭포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 이제 건너편 쪽으로 건너편에 있는 그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게 되는데 나중에는 활 쏜 뒤에 또 그 활을 또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수를 할 때 그 양쪽 폭포 양쪽에다가 밧줄을 메어서 거기에다가 또 추인을 또 매답니다. 매단 다음에 쏘았던 화살을 추인에다가 꼽고 도르래 돌리는 형식으로 해서 잡아당겨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활터에선 추인과 비슷한 방법으로 화살을 회수한다. 관역 쪽에 떨어진 화살을 거둘 때 도르래를 돌린다. 그러면 화살 운반통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제주에서 특별히 활쏘기에 집중했던 건 왜일까? 우선 이게 그 기병 전술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병의 전투에 임할 때 백보 한 150m, 일보를 1.5m라고 얘기하니까 150m 거리 안에 들면은 활을 쏘고 이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0보 이내에 되면 그 뭐 몽둥이라든가 새 도리깨, 편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적을 제압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병 전술과 관련해서 우선 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제주도의 그 양반 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 활을 많이 익혔는데 활이라는 것은 조총이나 창칼과 달리 오랜 기간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활은 기병의 주무기였고 당시 제주엔 기병이 많았다. 조선시대 보병 대 기병의 비율은 3대1 정도. 하지만 제주는 거의 1대1이었다. 제주도의 그 마병의 숫자는 다른 지방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정도가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